자,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페이지는 여기 51페이지요. 51페이지죠. 51페이지부터는 중요한 사건들을 좀 순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어디가 앞에 사건이고 어디가 뒤에 사건인지, 어디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같이 알아두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하죠.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고종이랑 친했던 러시아를 완전히 물리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전쟁 직전에 고종은 사실은 러시아 편이었지만은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중립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싸우지 마. 라고 하면서 약간 양쪽을 서로 가운데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당시 예전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에 편도 들지 않고서 중립을 선언을 했었는데, 일본 놈들이 말도 안 들어. 일본 놈들은 그냥 러시아 함대한테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투가 바로 시작이 되죠. 전투가 시작이 됐을 때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요런 그림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러시아 러일 전쟁의 풍자만한데, 여기 보면은 얘네가 지금 코리아라는 땅을 밟고 있죠. 코리아. 그리고 얘가 당연히 키가 작은 일본 애고, 얘가 러시아. 여기 보면 챔피언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요 그림이 좀 재밌는 거는 여기 뒤에 요 제일 좀 퉁퉁해 보이는 요 놈이 영국 놈이야. 당시 영국이 제일 잘 나갔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을 좀 부유하게, 여기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잖아. 지금 센터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센터에 앉아 있고, 얘는 누군지 알겠지? 미국 놈이고, 뭐 얘는 러시아, 그리고 독일 사람이고, 얘가 누굴까? 얘가 얘는 당시 이제 표를 못 구해가지고 안에, 경기장 안에도 못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되게 무시당했던 청나라. 청나라가 우리 아시아에서 굉장히 원래 되게 센 나라였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돼서 취급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했었지만은, 일본에게는 아주 든든한 친구가 둘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얘가 영국이고 얘가 미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일단은 한국 내 중요 지점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내에 군사기지 사용 권한을 일본이 강제로, 이때 한일 의정서 찍을 때 칼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사인해 라고 해서 예, 결국은 이제 우리 관리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인을 하죠. 그래서 군사기지 사용 권한을 우리나라 내에 있는 중요한 지점을 얘네가 이제 다 이때부터 차지를 하게 됩니다. 중요 요지에다 군대를 배치를 하고서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도중에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한일협약을 두 번 체결해요.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2차 한일협약은 여기 밑에 나오는 한일신협약입니다. 이게 2차 한일협약,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1차 한일협약에서는 우리나라에 고문 2명을 파견합니다. 재정고문인 메가타랑 외교고문인 스티븐스,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죠. 원래 고문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려운, 뭔가 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파견됐던 일본인 고문관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려고 온 거겠죠. 이때 파견됐던 메가타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아주 나쁜 새끼야. 이 새끼가. 메가타라고 하는 요 놈은 재정고문으로 와서 한국의 화폐를 싹 없애버리고 일본 돈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그 원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을 일본 돈으로 이제 바꾸라고 한단 말이야. 이 메가타가 바꾸라고 해서 은행에 바꾸러 가면은 10,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막 5,000원만 주고 뭐 한 3,000원만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들을 완전히 다 약화시켜 놓는 거죠, 이 메가타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 돈이 많았었던 좀 부자들이 전부 다 망하기 시작을 하고 상인들이나 농민들도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우리 대한제국이 발행했었던 돈인데 이걸 전부 다 일본 돈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놈은 외교관으로서 여기저기 각 국가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발언들, 이런 망언들을 했던 놈이야. 일본은 조선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나라였다. 조선은 원래부터 못 사는 나라 아니냐.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조선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 얘는 나중에 독립운동가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연설들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데 유리한 그런 국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스티븐스. 한일 의정서에 대한 내용은 요겁니다.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 그리고 외교 고문. 여기 지금 재정 고문, 외교 고문 파견하겠다. 요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리고 널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는 각 강대국들한테 한국을 먹겠다는 완전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기 보면 가스라랑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장관인 테프트가 서로 비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은 미국한테 니네 필리핀 먹어, 우리는 한국 먹을게. 그리고 2차 영일동맹에서는, 영일동맹이 예전에 원래 1차 있었고 이때 2차 동맹을 다시 맺어서 영국이 이제 영국은 인도 지배를 일본한테 인정받았었고, 그리고 영국은 일본한테 한국 먹어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요.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종전됐을 때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니네 그래 일본 먹어라고 인정받았던 조약이, 일본 먹어래, 니네 한국 먹어라고 인정받았던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건 영일동맹 사진이고, 이거는 영국 국기랑 일본 국기가 있죠. 이거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본 관리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러시아 관리들이죠. 러시아 관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러시아는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겨서 조선을, 대한제국을 맛있게 먹는 것만 남았었죠. 그래서 이미 러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한테 인정을 받았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한테까지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한국을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조약들을 체결을 합니다. 한국을 완전히 일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약들을 체결하는데, 가장 먼저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을사 조약, 혹은 을사 늑약이라고 부르죠. 강제 늑자가 들어가서 을사늑약이라고, 강제 늑자가 들어가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 누구지? 당시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미국의 그 대통령,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우리 한국을 우연하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은 이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를 초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막 구경시켜줘요. 근데 여기는 명성황후의 무덤이야. 명성황후 무덤까지 데려다 주고서 일본이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일렀는데, 얘는 아무 관심 없이 거기 무덤 앞에 이런 석상들 있죠. 거기 타가지고 막 놀고, 결국은 이제 한국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놈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러 오죠. 얘가 누군지 아니?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와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체결하는 과정이야 뭐 당연히 강제적으로 체결을 하죠. 군대를 동원해서 왕한테 칼 들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체결하는데, 왕은 당시 고종이었던 당시 황제였던 고종은
체결 허락을 내린 적이 없어요. 체결 허락을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여러 관리들을 여기 이제 경복궁 주변에, 덕수궁 주변에다가 이제 대포를 설치를 하고서 이거 지금 사인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을사조약을 사인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결국 왕이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당시 관리들 8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돼 라고 했는데 이때도 지금 모습이 여기 옆에 군인들을 이제 대동해 놓고서 사인을 하게 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관리들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찬성 모드로 돌아서게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그래서 당시 을사조약에서 뭘 이제 일본이 요구를 했었냐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당시 일본이 먹으려고만 하면은 청나라한테 도움 요청하고 일본이 먹으려고만 하면은 러시아한테 도움 요청하고 하니까는 아예 그냥 외교권을 강탈해 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통감부라고 하는 외교권을 관리한 관청을 당시 용산 쪽에다가 세우기로 합니다. 이 조약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조선은 외교권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통감부라는 한국을 감시하는 정부야. 감시하는 정부. 그래서 이거를 사인하라고 하니까 고종이 싫다고 했는데 당시 이완용이 다만 외교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 있을 뿐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 외교권을 도로 되찾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보존해줬고 황실도 존엄하게 유지를 해줬으니까는 을사조약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완용이 찬성 의사를 내비쳤었고 당시 끝까지 반대했었던 한규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이제 납치돼 갑니다. 납치돼 가지고 어딘가에 감금이 되고 결국 이완용의 입장에 수긍을 했었던 이 5명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들이야.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조약이 체결이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원래는 외교권만 가져가기로 했지만은 계속 이래라 저래라 내부 정치까지 간섭을 하면서 완전히 거의 조선의 한 90% 이상을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무효죠. 이건 국제법상 이제 무효고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고 미국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거절하고 이때 외교권이 강탈되니까는 당시 그 덕수궁 주변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들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다 철수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공사관이라는 외국인들 외교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다 철수하라고 했고 미국이 제일 먼저 가요. 미국이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외교권이 일본한테 뺏긴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당시 헤이그에서 전 세계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특사를 파견을 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3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이상설은 을사조약 체결 과정을 주변에서 계속 이제 상세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이준은 우리나라 검사 1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능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률상 을사조약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 이 이위종은 당시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프랑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통역관의 역할로 헤이그에 파견이 됩니다. 당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었던 평화회의, 여기 헤이그의 이제 회의의 주제가 평화였었어요.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날랑말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각국이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는 우리 좀 무기 좀 줄이자, 싸움 좀 줄이자라고 해서 모였던 게 헤이그 평화회의였었는데 여기에 평화회의장이면은 당연히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 이 헤이그 평화회의를 열었던 그 주최국이 러시아였어. 당시 고종이랑 친했던 러시아.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 우리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는데 아까 앞에서도 봤었지만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일본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죠. 포스머스 조약에서. 그래서 이미 늦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특사로 파견돼서 네덜란드 당시 회의장이 열리고 있었던 네덜란드 헤이그로 갑니다. 헤이그로 갔는데 이 회의장 안에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한국 편이 아니었었고 이 회의장 안에는 일본
그 뭐야 일본 대표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대표단이 집요하게 한국 대표단의 참석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회의장에 참석을 못 했는데, 헤이그 특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서 각국 대표단한테 청원서를 전달하고 기자단, 시민단체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사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결국은 당시 윌리엄 스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더라? 영국 사람인가? 해서 이 사람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신문에도 실리고 각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문제를 전 세계에 당시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었다라고 알아두길 바랍니다. 당시 이제 일본은 별로 이제 여기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헤이그 특사를 보냈었던 걸 일본은 몰랐었는데 거기 헤이그 특사 안에 네덜란드 헤이그 안에서 일본 대표단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알게 되고 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요. 야, 을사조약에서 니네 외교권은 우리한테 뺏겼는데 왜 헤이그에 외교관을 보냈냐는 거야. 왜 헤이그에 외교관을 보냈냐. 이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지금 보낸 건데 이 조약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반항하던 왕까지 퇴위시켰으니까는 조선을 거의 이제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통해서 2차 한일 협약입니다. 여기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 장관을 임명하진 않았어요. 장관은 한국인이고 장관 다음에 차관을 임명합니다. 차관을 임명하면서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차관은 일본인이었고 그거보다 높은 장관은 조선 사람이었어. 한국 사람. 그런데 그 조선 사람이 일본인한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정부를 장악을 했었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이때 완전히 해산시켜버립니다. 이 정미년도였던 1907년도에 7가지 조약을 맺죠. 그래서 차관을 임명한다, 뭐 군대를 해산한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때 이 해산된 군인들의 부대장 한 명이 어떤 국가의 군대가 해산됐다는 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건물 안에서 머리에다가 이제 자기 총을 겨누고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반납하다 말고서 자기 이제 지휘관이 그런 이제 죄책감 때문에 죽은 거죠.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하고서 죄책감 때문에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울분이 폭발을 해가지고 여기 무기를 반납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을미사변 때도 의병이 한 번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을사늑약 때도 의병이 한 번 있었고, 마지막에 여기 정미늑약 때도 의병이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은 총 3번 일어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까지 해산을 시켰지만은 이 군대가 이제 의병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권까지 그리고 경찰권까지 강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항할 사람은 없어. 반항할 사람 없으니까 한국을 병합시키죠. 8월 22일인데 이 조약이 체결된 건 8월 22일이고 이게 발효가 된 거는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의 부분은 8월 29일에 한국을 이제 강제로 병합했었던 날짜라고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병합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은 한국을 먹고 여기 경복궁 앞에 일장기를 걸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고종한테 사인하라고 해요. 고종이 아니라 순종한테 사인하라고 하고, 이완용이 아니라 누구야? 이완용 맞나?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친일파들 관리 중에 어떤 한 놈은 고종한테 와서 자결하라고 그래. 자결. 죽어 이 새끼 하면서. 너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놈이니까 그냥 죽어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친일파들의 횡포가 심했었고, 당시 힘이 없었던 고종은 한국 병합에 관련된 조약에 사인을 해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이때부터 사실상 사인을 하진 않았어. 사인을 하진 않았고, 순종은 사인을 안 했는데 결국은 지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친일파들 관리들 사인만 받아서 결국은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썼던 영토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죠.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인 우산국을 점령을 했었는데, 이때 울릉도에 독도가 딸려 있었었죠. 이때부터 이제 거의 1500년간 우리나라였었고, 계속 우리가 이주민도 이주시켰었고 관리도 하는 등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일본은 이때 당시 태정관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야. 일본의 국무총리가 울릉도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문서를 자기네들 어부들한테 뿌려요. 거기 가서 낚시하지만 얘네 여기 우리나라 영토 아니니까. 그럴 정도로 당시까지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네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었었고, 대한제국에서는 아까 이런저런 그 대한국 국제를 비롯해서 법령을 발표를 하는데, 당시 41번째 법령인 칙령 41호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하면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합니다. 울릉군에 독도를 관할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 법령에 아예 명시를 해놨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한제국 칙령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이라고 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야. 울릉도를 강원도에 부속하고 군수로 개정해서 5등으로 할 것, 그리고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관할할 것. 이 석도가 돌도야. 돌도. 돌석자를 써서 돌도. 돌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입니다. 독도. 여기를 관할하게 할 것이라고 법률에다가도 명시를 했었기 때문에 1900년이야. 이게 공식적인 법령으로 1900년에 나왔는데, 일본은 러일전쟁 기간 도중에 불법적으로 독도에다가 자기네들 깃발을 꽂고서 여기 아무도 없는 무인도네 하고서 자기들이 먹는다고 이때 법령을 처음으로 발표를 해요. 1905년. 그러니까 일본이 1905년에 법령을 발표할 때보다 우리나라 법령이 1900년, 5년이나 빨라. 공식적인 법령이. 그런데도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지낼 거라고 우기고 있죠. 그 다음에 영토는 간도입니다. 간도. 간도는 원래 중국과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좀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때 분쟁이 있었을 때 백두산 지역에 경계를 정하는 비석인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조선과 청나라 영토의 경계는 여기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문강이 당시 토문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였었어요. 여기 먼저 첫 번째는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도 불렀었고,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송화강의 일부 상류 지방을 토문강이라고도 했었습니다. 토문강. 그래서 만약에 두만강을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 정계비에 나온 것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냐면은, 두만강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영토는 이 밑이야. 밑에. 이 밑에. 근데 만약에 토문강이 경계라고 해석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우리 영토인 거야. 다. 그쵸?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우리 영토인 거야. 그래서 요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항상 있어 왔었어요. 항상 있어 왔었는데, 일단 정계비라는 거 알아두고, 조선과 청이 설정한 영토 경계는 압록강과 토문강이었었다. 압록강과 토문강이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요 지금 보이는 이쪽 지방, 아까 여기 토문강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여기가 우리 땅이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가 우리 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을 지금 간도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금 간도.
여기 그러니까 두만강으로 인정해서 간도를 한국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송화강으로 인정을 해서 간도를 아니 두만강으로 인정을 해서 한국한테 간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은 송화강으로 인정해서 한국한테 간도를 줄 것이냐라는 그런 영토 분쟁이 19세기의 청나라하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대한제국은 토문강을 숭화강의 상류인 토문강이라고 했었고,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쪽에 이 간도가 누구 거냐에 대한 그 영토 분쟁이 발생을 했던 거야. 근데 대한제국은 이제 이범윤이라고 하는 관리를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여기에 아예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땅으로 관리를 했었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간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고서 만주에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인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만주에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제가 얻으면서 이 간도는 청나라 영토가 된다 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이고, 밑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26분 할 수 있겠네요. 자, 러일 전쟁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비롯됐었고,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한국 지배를 인정했고, 일사득약에서는 외교권을 가져간 거고, 군대가 해산된 건 정미조약입니다. 다음에 황제인 순종이 사인한 적 없고, 태정과 지령은 울릉도 독도하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는 군사기지 사용 허용. 그 다음에 한일 1차 협약은 고문관을 파견했었고, 일사대격은 외교권 강탈, 신협협약은 정미조약입니다. 이게 행정권을 장악했었다. 일사득약을 체결한 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한국 먹으라고 인정해줬다.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한국을 먹으라고 일본에게 인정해줬고, 헤이그 특사를 보냈었는데 별로 큰 성과는 없었다.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서 독도까지 관할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간도를 관할했었으나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넘겨줘 버렸다. 그 다음에 을사득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뒤에 이제 간도협약을 체결해서 일본은 청나라한테 간도 지방을 넘겨줬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